설마 죽은 거야? 아니야, 숨 쉬고 있어. 살아있어. 쌍둥이 자매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이제 어떡해? 일단 다른 데로 데려가야 해. 어디로? 모르겠어. 근데 여긴 안 돼. 겨울이라 얼어 죽을 거야. 눈이 계속 내리는 한밤중의 산속. 쌍둥이 자매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끌고 가자. 죽게 둘 수는 없잖아. 자매는 결심한 듯 쓰러져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래. 해보자.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강도현 회장은 깊은 밤까지 회계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확인하던 그의 눈빛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고아원 후원금 항목이었습니다. 사회환원을 명목으로 시작한 후원 사업이었죠. 몇 년간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원금은 늘어나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강도현은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첫 해에는 아이들이 45명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38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29명이었죠. 그런데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 성공률도 눈에 띄었어요. 다른 고아원들은 1년에 서너 명 정도 입양이 성사되는데 이 고아원만 유독 달랐습니다. 한 달에도 대여섯 명씩 해외로 입양된다는 기록이 반복됐어요. 입양 서류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동 쪽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강도현은 중얼거리며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왜 늘어나는 거지? 책상 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강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재무이사를 불렀습니다. 재무이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오더니 회장실 책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고아원 후원건은 말이죠. 재무이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강도현은 재무이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강민석 전무가 직접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강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석. 사촌 동생이자 태성그룹 전무였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무이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재무이사가 나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강도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강민석이 고아원 후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찾아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날 강민석은 유난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형, 나 좀 믿어줘. 아이들 돕는 일이야. 형도 알잖아. 우리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말이야. 당시 강민석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눈가가 붉어지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강도현은 흔쾌히 허락했었어요. 동생이 착한 일을 하겠다는데 형으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고아원 주변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고요. 비서실장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올라온 보고서에는 묘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이 고아원 뒤편으로 드나들었어요.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에 반복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였죠.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번갈아 가며 나타났습니다. 강도현은 내부 감사팀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전화기 위에서 멈칫했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팀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강민석은 그룹 내 인맥이 넓었습니다. 임원 절반 이상이 강민석과 친분이 있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강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보안팀장이 황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강도현이 혼자 고아원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운전기사라도 대동하십시오. 보안팀장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아. 괜히 사람 많이 데려가면 오히려 경계할 거야. 그냥 후원자가 둘러보러 왔다는 걸로 하면 돼.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그냥 고아원에 가보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강도현은 보안팀장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사실 그도 불안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늦은 오후 강도현은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고아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죠.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허름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상가들, 녹슨 철문들, 금이 간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룹 차원에서 후원하는 고아원이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설마 아이들을? 강도현의 가슴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더 달려 드디어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간판의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낡은 주택이었어요. 외벽은 회색빛이 발해 있었고 2층 창문 몇 개는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철문 옆 벽에는 기부금 투명하게 사용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마저 햇볕에 발해 있었죠. 강도현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아이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중 2명의 여자아이가 강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이었어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는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강도현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고아원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원장이 튀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회장님, 갑자기 방문하시면 미리 연락 좀 주시죠.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어서요.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 원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견제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현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후원하는 곳이니 직접 보고 싶어서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죠. 박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강도연을 안내했습니다. 그 웃음이 굳어 있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지만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도현이 돌아보니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주차장에 차도 보이지 않았죠. 강민석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동생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석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강도현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 이쪽으로.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강민석이 앞장섰습니다. 박 원장은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강도현은 동생의 뒷모습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아이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아이들은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야. 다 식당에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동생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위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는 뭐지?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아, 여기. 지하 창고야. 형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후원 물품 보관하는 곳이거든. 강민석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쪽으로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와. 계단이 좀 가팔라서 조심해야 해. 강민석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기가 올라왔어요. 11월이라 추운 날씨였지만 지하는 더 차가웠습니다. 습기도 느껴졌어요. 벽을 짚어보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환기가 안 되네요. 강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니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강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제법 넓은 창고였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오래된 철제 선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강도현이 돌아보니 강민석이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왜 그러니? 강도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 너무 깊이 왔어. 강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구석에서 사내 셋이 나타났어요. 모두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거칠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민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강도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벽이 있었어요.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내놔요. 사내 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도현이 거부하자 다른 사내가 강도현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강도현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손목시계도요. 사내들이 강도현의 주머니를 뒤지고 손목시계를 빼앗았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서가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추면. 강도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동생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형, 늦었어. 이미 다 늦었다고.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강도현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강도현이 으윽하고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옆구리로 날아왔어요. 회장이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어? 사내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먹이 강도현의 얼굴을 때렸어요.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강도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사내들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등, 다리, 팔 가리지 않고 차댔어요. 너희, 이거 기업 범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야. 정신 차려. 강도현이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강도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피가 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멈춰섰어요. 강민석이 천천히 강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형, 왜 그랬어?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됐잖아. 강민석이 쪼그려 앉아 강도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아이들까지 이용하냐? 대체 뭘 한 거야? 강도현이 피를 토하며 물었습니다. 애들은 숫자야. 돈 되는 숫자. 형은 몰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석아, 우리 형제잖아. 형도 알잖아. 이 바닥에선 착한 놈이 손해야. 형은 너무 착했어. 그게 문제였어. 강민석이 일어서며 손짓했습니다. 사내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강민석이 서류를 꺼내 강도현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해. 이게 뭐야? 강도현이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지만 대표이사 사임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안에 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 그를 끌어일으켰어요.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형, 쉽게 가자. 안 그러면 더 아플 거야. 강민석이 강도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도현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사내 둘이 강도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강도현이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사내 한 명이 강도현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검지손가락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형.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딱! 손가락이 꺾이는 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강도현이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손가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요. 다음은 중지야.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강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내가 강도현의 손에 도장을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서류 위에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CEO 강도현이라는 이름 옆에 선명한 지장이 찍혔어요.
강도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이 지장을 번지게 했어요. 다 끝났네. 강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형, 미안해. 근데 형이 너무 정의로워서 문제였어.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 강민석이 사내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데리고 나가. 어디로요? 산. 뒤 산으로. 형 하나만 사라지면 돼. 실족사로 처리하면 끝이야. 강민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친형을 죽이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좋게 끝내자, 형. 강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철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도현은 사내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고아원 뒤편으로 끌려가는 동안 강도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민석이가. 왜?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 시각 고아원 1층 복도에서는 두 자매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유나, 12살 쌍둥이였어요. 언니 윤서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주변을 늘 관찰하는 아이였죠. 동생 유나는 언니와 달랐어요. 표정이 풍부했고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직감이 빨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아차렸죠. 언니, 여기 다시 밀어. 유나가 복도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걸레질을 했는데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다시 적셨습니다. 두 자매는 매일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6시 반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식당. 정해진 구역을 깨끗이 닦아야 했어요. 하루 종일 두 자매는 고시원의 모든 곳을 청소했어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윤서가 걸레를 꽉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이거 들려? 유나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복도 끝을 가리키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윤서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어요. 쿵, 쿵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아. 유나가 복도 끝 철문 쪽을 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었어요. 보통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죠. 아이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보자. 윤서가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유나가 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무서워. 조용히 해. 그냥 보기만 하자. 두 자매는 청소도구를 조심스럽게 끌며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어두운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유나가 문틈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세게. 이 정도면 됐어.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래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언니, 아저씨가 맡고 있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동생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조용히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문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계단 아래 지하실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간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고아원 앞에서 봤던 그 아저씨였어요. 멀쩡한 정장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장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저 아저씨,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 사이로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고아원에 가끔 오는 사람이었죠.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다 끝났으면 씻고 나가. 강민석의 목소리가 지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윤서는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쓰러진 아저씨가 벽을 짚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벽에 닿는 순간 빨간 자국이 남았어요. 피였습니다. 저 아저씨, 많이 다쳤는데. 윤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하던 윤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쓰러진 아저씨를 일으켰어요. 아저씨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머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유나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강민석 손에 들려있는 서류였어요. 하얀 종이 위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중요한가 봐.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어른들이 그 서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강민석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자에 앉혀졌던 아저씨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저씨, 죽은 거 아냐? 아직 숨 쉬는 것 같아. 가슴이 움직여. 윤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아저씨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남자들이 아저씨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윤서가 재빨리 유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숨어. 2 자매는 복도에 세워둔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걸레와 빗자루 사이로 몸을 작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무언가를 끌고 오는 소리였죠. 조심해. 떨어뜨리면 안 돼. 알았어. 빨리 가자고. 윤서와 유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청소도구함 틈으로 몰래 내다봤어요. 3명의 남자가 아저씨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아저씨의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앞으로 떨어져 있었고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죽는 거 아냐? 모르겠어. 근데 윤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저씨, 그리고 그를 끌고 가는 남자들. 우리 말해야 하는 거 아냐? 누구한테? 누구한테? 원장 선생님? 그 사람도 같은 편이야.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경찰? 전화기가 어딨어? 우리한테 휴대폰도 없잖아. 윤서의 말이 맞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은 휴대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는 1층 원장실 옆에 있었는데 늘 어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러다 죽어.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아저씨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거라는 것.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언니, 우리 어떡해? 유나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윤서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저씨를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언니, 우리 어떡해? 유나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려면.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 빨간 상자가 보였어요. 화재 경보기였습니다. 고아원에 온 첫날부터 봐왔던 물건이었죠. 박 원장이 말했었어요. 이건 절대 장난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정말 불이 났을 때만 누르는 거예요. 장난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리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화재 경보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빨간 상자, 그 안에 동그란 버튼이 있었어요. 화재 시 누르시오라고 써 있었습니다. 언니 설마. 유나가 언니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깨달았습니다. 안 돼. 그거 누르면 우리 혼나. 혼나는 것보다. 윤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 목숨이었습니다. 윤서는 화재 경보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뒤에서 유나가 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야? 윤서는 대답 대신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빨간 상자에 손이 닿았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누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냐? 우리 쫓겨나는 거 아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고아원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질 텐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에 아까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저씨, 바닥에 질질 끌려가던 모습, 축 늘어진 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사람을 죽게 둘 수는 없잖아. 윤서의 손이 버튼 위로 올라갔어요. 언니, 유나가 작게 외쳤습니다. 윤서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삑, 삑.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컸어요. 윤서와 유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복도 전체에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 깜빡, 빨간 불빛이 벽을 비쳤어요. 윤서가 유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으로. 두 자매는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불이야, 불이야.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식당에 있던 아이들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박 원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층이야? 확인해봐. 빨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2명의 남자는 축 늘어진 아저씨를 끌고 나오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저씨가 지나갈 때 피 냄새가 났어요. 유나가 코를 막으려다 윤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신호였어요. 남자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뒤편 출구 쪽이었어요. 고아원 뒤쪽 산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청소도구함 앞을 한 무리가 지나가고
그 무리에는 박 원장도 함께였죠. 언니 저거. 유나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문틈으로 본 그 서류였어요. 아마 남자들이 서두르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CEO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임서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유나는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았는데. 유나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피가 묻은 것 같았습니다. 빨리. 아직 다 안 나왔나 봐. 윤서가 동생을 재촉했습니다. 발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었어요. 유나는 서류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종이가 피부에 닿는 게 이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기 불났어? 아니요. 여기는 괜찮아요. 복도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는 소리가 났어요. 야, 너희. 거기서 뭐해?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와 유나가 돌아보니 고아원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무서워서요. 윤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무서웠으니까요. 무서우면 밖으로 나가야지. 왜 여기 서 있어? 관리인이 고함을 쳤습니다. 네. 죄송해요. 윤서가 유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을 지나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달렸어요.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어디서 난 거야? 원장 박 원장이 현관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화재 경보기가 눌렸습니다. 근데 불은 없어요. 한 선생님이 뛰어오며 보고했습니다. 뭐, 장난이야? 누가 장난친 거야? 박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고아원 뒤편에서 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고 와. 강민석이 부하 한 명에게 지시했습니다. 부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윤서와 유나는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박 원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불이 난 게 아니라 누가 장난친 겁니다. 장난친 사람 나와. 지금 나오면 용서해 줄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유나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아무도 안 나와? 그럼 다 같이 벌 받는다. 박 원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원장님, 소방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경보 울렸다고 확인하러 온대요. 한 선생님이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뭐? 아, 이런. 박 원장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강민석을 쳐다봤어요. 강민석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해 풀 수 있게 잘 대응해요. 아이가 실수로 누른 거라고 하세요. 강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뒤탈없게 잘 정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민석의 경고에 박 원장은 머리를 숙이며 답했어요. 아이들은 한동안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건물 안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불은 없습니다. 오작동이거나 누가 장난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중에 누가 실수로 누른 것 같아요. 박 원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소방차가 떠난 후에야 아이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박 원장이 모든 아이를 식당에 모았습니다. 누가 장난쳤는지 알아낼 거야. 30분 내로 나오지 않으면 다 같이 저녁 굶는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윤서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올 때였습니다.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거 어떡해? 옷 속에 숨긴 서류를 말하는 거였어요. 일단 숨겨둬. 아무도 모르게.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범인 찾기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윤서와 유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어디 있을까? 정말 살아있을까? 두 아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남자들이 아저씨를 끌고 간 방향이었습니다. 뒤편 출구, 그리고 그 너머 산. 저 사람들이 산으로 데려가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산속에 버리는 장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고아원 건물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긴 하루였어요. 윤서와 유나는 2층 구석방에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2층 침대 3개가 좁은 방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화재경보 소동까지 있어서 지쳤던 거죠.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유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두 자매는 2층 침대 위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이 바로 옆이었어요. 고아원 뒷산이 보이는 위치였죠. 낡은 커튼 사이로 밖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있었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언니, 저것 봐. 유나가 작게 속삭이며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윤서도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아원 뒤편으로 차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을 끈 채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검은 실루엣만 보였어요. 저 차, 아저씨 태운 거 맞겠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차였어요.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오는 번호 가린 차. 그 차는 천천히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뒤에는 작은 산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 산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2~3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거리가 있고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게 가로등 불빛으로 보였어요. 언니. 유나가 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보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무언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끌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불을 켠 채 고아원 앞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아저씨, 정말 산에 버려진 거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 아저씨는 분명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그런 상태로 추운 산속에 버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혹시나 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정말로 버려진 거였습니다. 11월 밤이었어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였죠. 얼어 죽을 텐데.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쳤어? 이 밤에? 산에? 윤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면.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것들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눈이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창문 유리에 닿으면 금방 녹아버렸어요. 유나가 눈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정말 얼어 죽어. 윤서도 알고 있었어요. 눈까지 내리면 더 위험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언니, 진짜 안 갈 거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긴 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밤에 산에 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큰일 날 거였어요. 어쩌면 저 남자들한테 들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저씨, 피 묻은 손, 끌려가던 모습. 가자. 윤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응, 가자. 윤서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유나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두 자매는 옷을 껴입었습니다. 옷 위에 얇은 점퍼를 입었어요. 고아원에서 나눠준 낡은 점퍼였습니다. 목도리나 장갑은 없었어요. 신발은 운동화였습니다. 바닥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났지만 신을 수 있었어요. 언니, 손전등은? 없어. 그냥 가야 돼. 윤서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야간 당직 선생님은 1층에 있었습니다. 지금쯤 졸고 있을 거예요. 두 자매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계단도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1층 당직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어요. 당직 선생님이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뒷문은 잠기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직하시는 선생님이 담배를 태우러 오가느라 귀찮다고 늘 잠그지 않았었죠. 윤서와 유나는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뒷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열렸어요. 찬 바람이 얼굴로 불어왔습니다. 밖은 더 어두웠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유나가 몸을 떨었습니다. 참아. 빨리 다녀와야 돼. 윤서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고아원 뒤편에는 낮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1m 정도 높이였어요. 윤서가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유나도 따라 넘었어요. 담 너머는 풀밭이었습니다. 풀이 다 말라 있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두 아이는 산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까 차가 갔던 방향이었어요.
산길은 좁았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에 빽빽이 서 있었어요.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유나가 언니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래도 가야지. 윤서도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니까요. 산길을 올라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거든요.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윤서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언니 등에 부딪혔어요. 왜? 저기 봐. 윤서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어두운 덩어리였습니다. 두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가까이 가자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낮에 봤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나무를 붙잡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아저씨 위에 내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과 어깨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거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저씨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 코에 손 대봐. 응? 숨 쉬는지 확인해야 돼. 유나가 손을 떨며 아저씨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3초, 5초, 10초. 미세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언니, 숨 쉬고 있어. 아저씨 살아있어. 유나가 작게 외쳤습니다. 윤서도 손을 대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저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숨이 아주 약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해? 유나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아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어요. 일단 다른 데로 데려가야 돼. 어디로? 모르겠어. 근데 여기 두면 안 돼. 겨울이라 얼어 죽을 거야.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정말 위험했어요. 두 자매는 아저씨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12살 아이 둘이 어른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끌고 가자. 윤서가 아저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도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두 아이가 힘을 합쳐 끌었습니다. 아저씨의 몸이 조금 움직였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어요. 1미터 가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무거워. 유나가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윤서도 숨이 찼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두 아이의 머리와 어깨에도 눈이 쌓였어요. 손은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아저씨가 죽을 테니까요. 조금씩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10분 거리였지만 아저씨를 끌고 오느라 3배나 오래 걸렸어요. 윤서와 유나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고아원 담장 근처까지 왔을 때였어요. 윤서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아저씨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방으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안 되지. 다른 애들한테 다 들켜. 그럼 어디? 두 자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아원 건물의 윤곽은 보였습니다. 119 불러.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안 돼.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생각해봐. 119 부르면 경찰도 와. 그럼 원장 선생님이랑 저 강민석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기들이 안 그랬다고 할 거야.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12살 고아원 아이의 말과 어른들의 말, 누구를 믿을까요? 당연히 어른들을 믿을 거예요. 그럼 정말 어떡해? 유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어요. 어디 숨길 곳이 없을까? 어른들이 안 오는 곳. 그때 떠올랐습니다. 청소 창고였어요. 고아원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걸레, 빗자루, 세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창고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주로 고아원을 매일 청소하는 윤서와 유나 쌍둥이 자매만 심부름으로 드나들고 있었죠. 창고. 윤서가 작게 외쳤습니다. 응? 청소 창고. 우리만 가는데. 유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거기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응. 빨리 가자. 두 자매는 다시 아저씨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담을 따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청소 창고는 고아원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창고 앞까지 왔습니다. 윤서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어요. 유나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딸깍 하고 불이 켜졌어요. 희미한 전구 하나가 창고를 비췄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4평 정도였을까요? 한쪽 벽에는 걸레와 빗자루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공기도 탁했습니다. 오래된 걸레 냄새가 났어요. 윤서는 바로 전등을 껐어요. 누가 보면 안 돼. 불은 끄고 해야 해. 알겠어. 일단 여기 데려오자. 윤서가 아저씨를 창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유나도 도왔어요. 박스 사이에 아저씨를 눕혔습니다. 박스들이 아저씨를 가려줬어요. 문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 유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얼얼했습니다. 아저씨를 끌느라 손바닥이 까진 것 같았어요. 윤서는 아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긴 하는데 아주 약했어요. 이게 다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윤서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아저씨가 죽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복원 시간에 배운 게 떠올랐어요. 응급처치였습니다. 다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었죠. 먼저 상처를 확인하고 피가 나면 지혈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었지. 유나, 이불 가져와야 돼. 얼면 안 돼. 지금, 어디서? 우리 방에서. 몰래 가져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저씨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그냥 두면 안 돼. 윤서는 아저씨의 정장 재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어 있었거든요. 피와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체온이 더 떨어질 거였습니다. 재킷을 벗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움직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윤서는 힘겹게 한쪽 팔을 빼내고 다른 쪽 팔도 빼냈습니다. 셔츠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벗겨야 할까요? 윤서는 망설였어요. 어른 남자의 옷을 벗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위험했으니까요. 셔츠를 벗기자 아저씨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가슴과 배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파랗고 검은 멍이었습니다. 갈비뼈 쪽은 더 심했어요. 아마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팠겠다.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돌아왔어요. 담요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더 가져오면 들킬 것 같아서. 괜찮아. 이거라도 있으면 돼. 윤서가 담요를 받아 아저씨에게 덮어줬습니다. 얇은 담요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피 닦아야 돼. 윤서가 말했습니다. 뭘로? 걸레라도. 유나가 벽에 걸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깨끗한 걸레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덜 더러운 걸로 골랐어요. 창고 한쪽에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수도꼭지였어요. 유나가 걸레를 적셨습니다. 찬물이 나왔어요. 윤서가 젖은 걸레로 아저씨 얼굴을 닦았습니다. 피와 흙이 묻어 나왔어요. 걸레가 금방 새빨개졌습니다. 몇 번 헹구고 다시 닦았습니다. 조금씩 얼굴이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이마에 상처가 있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이마 위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어요. 소독해야 하는데.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건실에 있잖아. 소독약. 지금 가져올 수 있어?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유나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작은 갈색 병과 거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어? 보건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 거기로 손 넣어서 가져왔어. 유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소독약 병을 열었습니다. 빨간 약이었어요. 이름은 잘 몰랐지만 본 적 있었습니다. 거즈에 소독약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마 상처에 살짝 댔어요. 아저씨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윤서와 유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아저씨가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음소리만 났어요. 언니, 아저씨 느낀 것 같아. 아파서 그런가 봐. 윤서가 다시 다가가서 소독을 계속했습니다. 이마 상처, 뺨에 긁힌 상처, 팔에 난 상처까지 소독약을 발랐어요. 거즈로 감아주려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상처 위에 거즈를 올려놓고 테이프로 붙였어요. 제대로 된 건 아니었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이상했어요. 검지손가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부러진 것 같아.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 그냥 그대로 두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피를 닦고 소독하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두 자매는 아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까보단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얼굴에서 피는 다 닦였으니까요.
이게 다야? 유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는 것보단 나아.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아저씨가 또 신음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선명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나면 안 됐거든요. 누가 들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아파서 신음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 선생님한테 혼날까요? 아니면 저 남자들한테 들킬까요?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저씨를 그냥 산에 두고 올 수는 없었다는 것. 그랬다면 분명 죽었을 거예요. 잘했어. 우리 잘했어.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일단 내일 봐야지.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하고. 혼자서는 못 버티는 거 아냐?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저씨는 중상이었어요. 물도 필요할 거고 약도 필요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윤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누가? 한수진 선생님.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건실 선생님? 그 사람밖에 없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원장 편이야. 근데 한수진 선생님은 좀 다른 것 같아. 한수진은 고아원 보건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늘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챙겨줬어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차갑진 않았습니다. 근데 도와줄까?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이대로는 못 버텨. 윤서가 아저씨를 다시 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주 약하게요. 가자. 이제 들어가야 돼. 들키면 안 돼. 두 자매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확인했어요. 담요가 잘 덮여 있는지, 박스들이 잘 가려주는지. 아저씨, 조금만 버텨요.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전등을 끄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아원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을까?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수진 선생님이 도와줄까?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윤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이었어요. 옆에서 유나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겠지? 윤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저씨가 죽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윤서와 유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피투성이 아저씨, 차가운 창고, 떨리던 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졸린 얼굴로 일어났지만 윤서와 유나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언니, 얼굴 안 좋아. 너도. 두 자매는 씻고 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복도에서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화재 경보 누가 눌렀대? 모르겠어. 원장 선생님 엄청 화났다던데. 오늘 조회에서 혼날 거래.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언니 뒤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앞쪽에 박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나? 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어제 화재 경보 장난치네 나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나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안 나오면 다 같이 벌 받는다. 박 원장이 아이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와 유나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나와? 박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좋아. 오늘부터 당분간 TV 시청 금지다. 간식도 없다. 알았어?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항의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밥 먹어. 청소 당번은 청소하고. 박 원장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투덜거림이 들렸어요. 누가 장난친 거야, 진짜. 짜증나. 우리까지 벌 받게. 유나가 언니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청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복도 청소 당번이었어요. 나 화장실 다녀올게. 윤서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유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두 자매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뒤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였어요.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었어요. 청소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저씨가 괜찮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전등을 켰어요. 박스 사이에 아저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담요가 조금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서가 먼저 아저씨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언니 이마가 열이 나.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가끔 신음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냐? 유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아저씨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끼리는 못 살려. 나도 알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수진 선생님?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수진 선생님은 좀 다를 것 같아. 안 그래?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수진 선생님은 다른 어른들과 달랐어요. 차갑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두면 아저씨 죽을 것 같은데. 윤서가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두 자매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건물로 돌아갔어요. 보건실은 1층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2개와 책상, 약장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수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습니다. 또 너희야? 한수진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투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상처는 나았어? 지난주에 유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었어요. 한수진이 소독해주고 밴드를 붙여줬었죠. 네, 나았어요. 유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어? 한수진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까? 저기,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한수진이 의자를 돌려 아이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뭘? 무슨 일인데? 저희가 사람을 숨겼어요. 뭐? 한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른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어제 밤에 산에서 발견했어요. 어른들이 버렸어요. 맞아서 피투성이었어요. 윤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한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이러다 쫓겨나. 죄송해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죄송하긴. 너희 몇 살이야? 12살이지? 12살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한수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나까지 끌어들이면 나도 여기서 쫓겨나.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 한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보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수진은 책상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선생님, 유나가 작게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 한수진이 손으로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한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가 안 도우면 진짜 죽어요. 열도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요. 한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어른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밖에 없어요.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윤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혼날 거 알아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저씨는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두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나도 끝이야. 하지만 아이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한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을 봤어요. 두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2분이었을까요? 한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있니, 그 사람? 윤서와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창고요. 청소 창고요. 가보자. 한수진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한수진은 약장을 열어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체온계, 소독약, 거즈, 진통제, 링거. 이게 무슨 짓이야, 한수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편 출구로 나가 창고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보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박스 사이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처럼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수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의료 가방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스 사이에 쓰러진 남자가 보였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한수진이 물었습니다. 어제 밤부터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한수진은 무릎을 꿇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떨며 이마에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고 빨랐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데. 한수진은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보였어요. 갈비뼈 쪽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골절이 의심됐어요. 맥박 약해. 체온도. 아니, 지금은 고열이네. 이거 중환자야.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살릴 수 있어요? 윤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나도 끝이야.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잖아.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어요. 체온을 재는 한수진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복잡한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인은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외과 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메스. 의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진이 메스를 건넸어요. 수술은 5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실수가 일어났어요. 혈관을 잘못 건드린 거였습니다.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흡입, 빨리.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그날 숨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수진은 병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한수진 간호사. 병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수술 사고 건인데요. 조사 결과 간호사의 기구 전달 실수로 인한 의료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한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의사의 실수였어요. 과장님 손이 떨렸잖아요. 혈관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 간호사, 당신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책임지시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한수진은 그날 그렇게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환자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야. 환자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한수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환자의 며느리가 한수진을 밀쳤습니다. 한수진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사과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한수진은 다시 큰 병원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쫓겨난 간호사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이 고아원 보건실에 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플 때 약을 주는 일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였어요. 선생님, 민지 언니 어디 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14살 여자아이였어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입양됐대. 좋은 집으로 갔어. 한수진은 원장에게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갑자기 결정된 거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입양은 보통 오래 걸립니다.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면담도 여러 번 해요. 그런데 민지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양은 어린아이들을 선호하는데 14살의 여자아이가 입양되는 일이 흔치는 않았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명씩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모두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한수진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박 원장이 한수진을 불렀습니다. 한수진 선생, 차 한잔 할까요? 원장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1년 됐죠? 네. 적응은 잘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원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 선생,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쓸데없는 일에는 관심 두지 않는 게 좋아요. 한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보건실 일만 하면 돼요. 아이들 건강 챙기고 아플 때 약 주고 그것만 하면 돼요.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알겠죠?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수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많지 않았어요. 겨우 3개월치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한수진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그냥 내 일만 하자. 내가 모르는 척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잘 지낼 수 있잖아. 나까지 문제 일으키면 아무것도 안 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한수진은 계속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져도
밤에 이상한 차가 드나들어도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모르는 척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선생님, 유나의 목소리가 한수진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39.5도였습니다. 고열이었어요. 유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한수진의 머릿속에 있던 다른 얼굴들과 겹쳤습니다. 민지, 그리고 사라진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그때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내가 용기를 냈다면,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링거와 항생제를 꺼냈어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혈관을 찾았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오랜 경험이었어요. 링거가 연결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침묵했습니다.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위험에 빠질 테니까요. 해볼게. 최선을 다해서.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모른 척 못하겠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한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두 아이는 희망에 찬 눈으로 한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움직인 것이. 우리 뭐 도와드릴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링거 다 떨어지면 알려줘.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네.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진은 남자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놨습니다. 열을 낮춰야 했어요. 버텨줘. 제발 버텨줘. 한수진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간호사가 됐는지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창고 안에서는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오후 한수진은 보건실로 돌아와 약장을 열었습니다. 링거와 항생제가 더 필요했어요. 저 남자는 고열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진의 몸이 굳었어요. 재빨리 가방을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정리 좀 하려고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 원장의 시선이 약장을 훑고 지나갔어요. 링거가 2개나 없어진 걸 눈치챌까요? 한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요새 아픈 애들 많나요? 감기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박 원장이 한참 한수진을 쳐다보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한수진은 가방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 윤서와 유나가 남자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열이 나요. 아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윤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이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40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정확히 40.2도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어요.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새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바늘은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갔어요.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해열제를 주사하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놨습니다. 링거 꽂을게요.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고통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수진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교대로 창고 앞에서 망을 봤습니다. 한 명은 안에서 남자를 지키고 한 명은 밖에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윤서와 유나가 청소를 마치고 창고로 달려왔을 때 한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유나가 남자의 이마를 만지며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이 다시 체온계를 확인했어요. 40.8도였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올랐습니다. 해열제 더 써야 하는데 이건 처방 없인 못 구해. 한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의사 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창고를 나와 구석진 곳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렸습니다. 지호야, 나야. 처방 하나만 부탁할 수 있어? 항생제하고 해열제. 누가 아픈데요? 말 못해. 대신 이거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한수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오후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고마워.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후에 수진은 고아원을 나가는데 또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약국이요. 애들 감기가 많아서 미리 약을 좀 사려고요. 박 원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민호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누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조심하세요. 한수진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고로 가서 새로 구한 강한 항생제와 해열제를 주사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머지는 남자의 생명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원장실에서는 강민석이 책상을 탁 치고 있었습니다. 서류 아직도 못 찾은 거 맞아? 박 원장이 움찔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에서 흘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째 찾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강민석은 부하들을 닥달했지만 여전히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시신은 아직 안 나왔다는데 박 원장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게 산에 눈이 많이 내려서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말이 돼? 분명히 거기 버렸는데 다시 찾아봐. 그리고 여기 애들 중에
이상한 애 없어? 저희 원 애들 얼마나 착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확실해? 혹시 모르니까 주의해. 누가 뭔가 봤을 수도 있어. 강민석이 나가자 박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부터 강민석의 부하들이 고아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곳곳을 뒤지고 다녔어요. 유나가 복도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부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넌 왜 여기 있어? 청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뒤에 뭐 있어? 화장실이요. 창고도 있어요. 창고? 뭐 하는 창고? 부하가 뒤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창고로 가면 안 됐습니다. 그 안에 아저씨가 있었으니까요. 이 뒤에 창고 있나? 부하가 창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네, 근데 열쇠 없어요. 잠겨 있어요. 유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하가 창고 문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박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아, 원장님. 그냥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인은 무슨, 전무님이 부르신대. 빨리 가봐. 부하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와 유나가 창고에 갔을 때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니 봐. 한수진도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깨어났어. 윤서가 환호하려다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어요. 남자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 벽, 박스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아이와 한수진을 봤어요. 누구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너희가 날. 유나가 옷 속에 숨겨뒀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흘 동안 조심스럽게 간직했던 증거였어요. 아저씨, 이거요. 중요한 것 같아서 챙겨뒀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사임서였습니다.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증거였습니다. 강민석과 박 원장의 범죄를 증명하는. 한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신고해야 해요. 당신 혼자선 나갈 수도 없어요.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수진이에요. 여기 보건 간호사예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에 휘말린 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도망가기에도 늦은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이 있어요. 그분께 연락할게요. 한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날 살렸구나.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 동안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의료사고 당시 유일하게 편을 들어줬던 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한수진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조용히 와주세요.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한수진은 강도연을 봤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분 안에 오신대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고맙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망을 보던 윤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강민석이란 사람이 차 타고 왔어요. 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일단 문 잠그고 조용히 있어. 여기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실에서 강민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형 시신을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 박 원장이 몸을 떨었습니다. 산의 눈이. 수색대 투입할까요? 아니, 조용히 해. 언론 타면 끝이야. 강민석이 창밖을 보다가 뭔가 떠오른 듯 박 원장을 쏘아봤습니다. 혹시 형이 살아서 어딘가 숨어 있는 거 아냐? 그럴 리가요. 그 상태로는. 확실해? 다시 한번 확인해봐. 건물 구석구석, 창고까지 다.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박 원장이 떨리는 다리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부하 둘을 불렀어요. 건물 다시 확인해. 창고도 열어봐.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사람들 오는 소리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한수진이 강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숨겼어요. 누가 와도 절대 소리 내지 마. 창고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덜컹거렸어요. 여기 잠겨 있나? 아니, 열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숨을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 고아원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뭐야, 경찰? 부하들이 당황해서 건물 앞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다 말고 그대로 방치됐어요. 한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어요. 경찰 4명이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복 차림이었어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 원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신고받고 왔습니다. 실종자 관련해서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색 영장이었어요. 원장실에 있던 강민석이 뛰어나왔습니다. 경찰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서 뭘 찾으시려고? 강민석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태성그룹 강도현 회장 실종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은 산에서 실족사했다고 이미 보고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죠. 사망 신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그때 한수진이 강도연을 부축하고 나타났습니다. 윤서와 유나도 옆에 있었어요. 강민석이 형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러게 민서가. 내가 죽이려고 한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강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형사에게 건넸어요. 사임서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희가 봤어요. 형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 씨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및 폭행, 불법 감금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원장도 함께 체포됐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고아원 앞에 경찰차 불빛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이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내부 비리,
고아원 아동거래 의혹. 강민석 전무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고아원은 곧 폐쇄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안전한 다른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서와 유나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윤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한수진이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아니, 너희가 사람 살렸어. 잘한 거야. 회복한 강도현이 목발을 짚고 손가락에 깁스를 한 채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어요. 정말 고맙다.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만 괜찮다면 나랑 같이 가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입양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가면 너흰 또 다른 고아원으로 가게 될 거야. 입양되면 버려질까봐 무서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봤어요. 입양 간다고 좋아하던 언니 오빠들. 근데 다시 돌아온 애들도 있었어요. 버려져서요.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12살 아이들이 이미 세상의 차가운 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 너희 뜻이 그렇다면 대신 약속할게. 강도현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어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을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래. 그럼 그곳에서 지내는 건 괜찮겠니? 쌍둥이 자매는 서로 마주보고 다시 도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새로운 보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고아원이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고아원으로 갈 예정이었던 아이들도 임시보호소를 거친 후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수진도 그곳에 남았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지내고 싶어요. 이제 진짜로 아이들 지킬 거예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윤서와 유나는 새 방을 만났어요. 2층 침대가 아니라 각자의 침대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두 자매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그날 밤 강도현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칭찬도 입양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12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습니다. 강도현은 다짐했어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요.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